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경제를 넘어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엔 관세와 방위비 재협상 카드를 연계해 일괄 협상에 나설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또 언급했는데, 자,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 발언에 이어 관세 협상과 방위비 문제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다루겠다 이렇게 재차 밝혔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Yes, that's unrelated to trade, but I think we'll make it part of it because it makes sense. Be nice to wrap it all up in one package for each country. 네,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 문제에 엮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본인이 진심을 말했거든요. 경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협상과 연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이 방위비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국방비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나토의 경우에 GDP의 2%를 국방비로 쓰게 돼 있었어요. 근데 소련이라는 체제가 없어지니까 국방비를 줄였어요. 1%만 썼어요. 그러니까 나토한테는 방위비를 올려라. 니네들 스스로. 그럼 미군의 부담이 덜어지니까. 이 얘기고 우리는 2.5% 정도를 썼거든요. 충분히 썼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했던 건 방위비가 아니고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와 있으니 거기 그 사람들이 주둔하는 비용을 더 올려달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구분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지금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지만 우리한테도 국방비를 더 올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엔 2%였다가 지금 뭐 3%, 4%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진 강점이 뭐냐? 우리가 안 지켰지만 니네들은 지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반협박인 거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공공연하게 내비쳤었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변명을 좀 하면 왜 저렇게 무리를 하냐면 미국이 1년에 지난해 무역 적자가 거의 1조 달러예요. 거기다 국가 부채는 의회가 정한 상한선이 1월 달에 이미 찼어요. 그게 36조 1천억 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5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은 맞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미국 경제 체질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고 내핍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 재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연방 예산 한 7조 달러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3, 4%가 국방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경시론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에 쓰는 돈이 쓸데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협상을 할 때 한미연합훈련도 중단시켰거든요. 훈련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훈련 안 하면 전쟁 못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중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비용을 지금 청구를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국방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이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위기 때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전단이라든지 B-52 전략 폭격기라든지 B-1B라든지 이런 전략 자산 전개 비용까지도 혹은 이제 성주에 있는 사드 비용까지도 이런 것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나올지 지금 모르는 거죠. 네, 앞으로 어떤 청구서를 더 들이밀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지금 전 세계 미군 배치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군 사령관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With the loss of the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s a higher probability that he would invade. To reduce the force becomes problematic is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East Sea to Russia,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West Sea to China.
네,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이제 주한미군 버런슨 사령관이 아주 중요한 사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말했는데 지금 서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동해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6.25 전쟁 때문에 탄생을 했고 사실은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고 물론 한미 상호 방위 지역의 태평양이라는 얘기는 들어있지만 주적은 북한이었거든요. 그런데 탈냉전이 되면서 주한미군의 목표는 사실은 중국 견제라는 게 더 커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우리한테 북한의 침공에 대해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브런슨이 제대로 말한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는 게 오바마,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까지 모두 중국 견제가 주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주한미군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핵무기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존재는 사실은 북한보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전초 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전략적 이점보다는 단순히 주둔하고 있고 쓸데없는 비용이고 그러니까 미국에게 손해고 돈 네가 내라 이러는 건데 지금 저 수사령관은 말하잖아요. 주한미군 자체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요 계산은 안 하고 단순한 비용 청구로만 가니까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전략적이지 못하죠. 이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 트럼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주둔 비용에만 쓰는 방위비보다 다른 비용을 청구해올 가능성 그런 건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 1조 5천억 정도 내게 돼 있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제공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캠프 험프리스 그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죠. 거의 건설 구축 비용 한 100억 달러 들었는데 그거 우리가 냈거든요. 그다음 그 여러 가지 이 비용도 유무형의 비용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지금 주는 돈도 다 쓰질 못해요. 1년에 몇천억 원씩 남겨요. 예.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라는 건 항목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올릴 수가 없어요. 계속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한미군의 월급까지 우리가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건 용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주둔 분담금의 상승폭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압박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쪽의 것들을 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관심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첫 번째는 북한의 김정은. 예. 김정은과의 2차를 의도하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이것도 있지만 조선,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 해군이 지금 함정 척수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다음 함정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수리하고 신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경쟁력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유일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LNG입니다. 가스. 알래스카 북서면에 있는 가스를 개발을 해서 세계 에너지 패권을 가지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중심이 미국 중심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래스카에 있는 송유관들을 캐나다 거쳐서 미국으로 빼고 그다음에 이 거점을 일본, 한국, 일본, 아시아에 그다음에 북극 항로를 통해 유럽에 팔겠다는 게 제 본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여기에 한국의 가스관 건설에 한국의 기술력이 절대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 척하지만 우리한테는 관세, 방위비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조선업, 그다음에 LNG 건설, 가스관 파이프라인 건설 이런 것도 속셈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거기서 네.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 전략을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상호 관세 유예로 석 달간이란 시간은 벌었지만 협상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대선 전까지는 리더십 부재라는 또 악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협상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시간은 사실은 트럼프 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관점으로 관세를 보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관세 문제는 정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정치로 연결이 되거든요. 만일에 관세에 굴복을 하면 어쩌면 정권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버티면서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중국도 절대로 먼저 양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정권이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역시도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기술력이 있죠. 조선도 있고 파이프라인 건설력도 있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 쪽에 제조업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거래 중심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될 땐 노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이제 협상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이 원하는 건 또 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원하는 건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관세 전쟁이 우리만 때린다고 그러면 불안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경쟁이나 잠재적 경쟁이나 할 수 있는 국가들이 거의 우리 앞에 있어요. 대만, 중국, 인도, 베트남, 일본은 우리하고 1%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을 게 많거든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안보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핵추진 잠수함 확보라든지 북한의 핵 억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안 들이면서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초과할 수 있는 관세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 거고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아요. 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은 뭐 관세 전쟁이 지금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누가 먼저 전화기를 들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심이더라고요. 이 싸움은 간단하게 보면 돼요. 예.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유권자가 있거든요. 중국은 독재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흔들려도 그걸 억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니거든요. 벌써 이미 대공황 시기 공포감이 몰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이면 중간선거거든요.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협상하겠다라는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위해서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사실은 기우는 거죠. 운동장이. 그러니까 시진핑이 옳은 게 아니라 시진핑의 경우에는 만일에 본인이 중화민족주의, 중국몽을 가지고 지금 그 내부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구심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 내리게 되면은 사실은 시진핑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아무리 독재 국가지만. 그러니까 시진핑으로서는 끝까지 저항할 가능성이 높고 독재 국가니까는 견디기가 시간이 더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죠. 벌써 90일 유예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원래 목표가 중국이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원래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걸 줄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반발, 국내 문제 그러니까 중국 하나만 한 놈만 잡자로 옮겨간 거지 원래 중국을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는 이제 센 놈과 실제로 붙게 되니까 이건 트럼프한테 절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계속해서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6개월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너무 과장돼 있다. 왜냐하면 바다가 있잖아요. 예. 옛날 노래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도 있거든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도보 해협, 영불 해협 여기 가까운 데가 34km거든요. 이걸 못 건넜어요. 그러면서 이걸 못 건너고 동부전선 소련으로 침공하면서 몰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몽 고려와 몽고 연합군이 이 대한해협을 못 건넜거든요. 일본을 점령을 못했어요. 중국은 육전에 강하지 수전에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과 대만 해협은 평균 180km고 가장 가까운 데도 130km거든요. 이 바다를 건넌다는 건 물리적으로 만일에 수십만, 100만 명의 인민해방군이 헤엄쳐서 건너간다 그런 말이 되죠. 근데 이 해협을 건널 만큼의 충분한 상륙 능력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미군이 보고 있잖아요. 대만도 수십 년 동안 상륙 억제, 그다음에 대만 해안은 상륙이 아주 부적합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눈 뜨고 가만히 수십만, 수만 명이 건너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다 보고 있으니까 전쟁 시작 전부터 다 알거든요. 대만도 알고 미국도 알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도 미국이 다 보고 있어 날짜까지 예언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중국이 침공한다? 그럼 자살골이죠. 그러니까 봉쇄하거나 대만을 결연하거나 아니면 폭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만을 점령하는 건 다른 문제다. 그런데 대만이 세계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TSMC가 있잖아요. 예. 만일에 TSMC가 문 닫는다. 그럼 뭐 삼성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교란이 되거든요. 그걸 미국의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자꾸 이 상륙 훈련하고 하는 거는 상징적이고 압박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거의 자살골이 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일본까지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일 상호방위 조약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중국 전략에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아주 강력한 어떤 파트너인데 왜 이렇게 계속 압박을 거듭하는 걸까요? 역시 안보를 압박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받겠다는 건데 주일 미군 같은 경우에 1년에 주전 총 비용이 한 210억 달러 되거든요. 근데 일본이 한 130억에서 140억 달러를 내요. 그리고 기타 세금 감면이나 부대 비용을 치면은 충분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압박이 합리적이질 않아요. 말하는 숫자나 사실 다 틀리거든요. 예. 그럼 그걸 압박을 해서 이제 일본에서 얻을 건 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종의 블러핑, 허풍에 가까운 얘기를 하지만 일본은 조용하거든요. 왜냐하면 협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한번 뭐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중재로 부분 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지만 러시아가 선결 조건을 걸면서 휴전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잠시 사그라들었던 전쟁의 불씨도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은 휴전 모드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계속 격화됐어요. 젤렌스키가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르스크는 한 1,3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2배 정도를 점령했었는데 지금 다 뺏겼어요. 우크라이나는 그냥 발판 하나 정도 한 10에서 한 3, 40제곱킬로만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러시아가 항상 전장을 우세하게 지배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판세를 못 뒤집죠. 이런 상황에서 휴전을 하게 되면 마지막 휴전하는 날 서 있는 그 자리가 국경선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치라도 더 뺏으려고 전투는 격화되는 거고 지금 처음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을 했죠. 약자니까. 그런데 이제 종전을 강요했다가 안 되니까 휴전으로 개념이 바뀌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근데 지금은 푸틴이 버티니까 푸틴한테 왜 유리하니까 푸틴이 조금 더 영토를 차지하려고 푸틴한테 준 시간은 한 달이에요. 뭐냐면 한 달 동안 4월 말까지 푸틴이 휴전을 안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관세를 25% 매기겠다고 그랬어요. 그 러시아 석유에. 왜냐하면 러시아가 수출품의 60%가 석유 가스거든요. 이거 여기에 만일에 타격을 받으면 전비 확보가 안 되거든. 이미 타격을 받아요. 유가가 하락하니까.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러시아에 매기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석유를 사가는 나라한테 매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러시아 석유를 사오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때 25% 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치명적이죠. 예. 그러니까 푸틴의 시간은 한 달, 4월 말까지다. 이때는 전투가 격화되겠지만 4월 말 가봐야 한다. 그리고 큰 흐름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푸틴 뜻대로 될 거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양측 다 전쟁 피로감이 누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전하는 것, 종전은 어렵고 영토 문제 합의 안 되니까 휴전이 유일한 사실은 양측이 원하는 거거든요. 속셈은. 그러니까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투가 격화되고 있지만 큰 흐름은 휴전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최근 그 중국인이 러시아군을 도와서 참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푸틴이 전쟁을 끝낼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젤렌스키는 심리전의 달인입니다. 대통령이 맨날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본인이 코미디언 출신이니까 전쟁 마케팅을 하거든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지금 러시아에서 싸우는 군인들 전에 이제 반란 일으켰던 프리고진도 PMC 용병그룹이었거든요. 지금 네팔 사람도 있고 남미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어디 다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부각시키면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으니까 중국인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지.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예. 전쟁 초기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그다음에 여론 환기, 그다음에 중국을 견인해. 왜냐하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는 안 주지만 이중용도 물품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상용 물품도 주면은 이걸로 조립하면 드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수행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까지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국제 안보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